예, 화제의 뉴스를 인물로 풀어보는 포커스인입니다. 세상 만사라는 말이 맞는 듯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용혁 경북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담희 변호사 세 분 모시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자, 구속 여부가 오후 늦게 결정될 건데 너무 의문이 많습니다. 미스테리한 게.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게 왜 이 할머니가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지 그 근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네,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당히 그 의심을 증폭시킬 만한 정황 증거가 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7명이 함께 사이다를 드셨는데 이 할머니만 빠졌다는 거죠. 안 먹었다. 안 그래서 마셨다. 추정컨대 자양강장지 뚜껑을 하나의 표식 행위를 해서 나는 이제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 증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안이 불거져서 다른 이제 6명의 할머니들은 침도 흘리고 쓰러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신고를 이 할머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고를 안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일정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벗기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 떳떳하게. 탐지기에 응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거짓말 탐지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핵심적인 것은 이 할머니가 타고 다녔던 그 스쿠터에 이 농약과 동일한 성분이 발견이 되었고 옷가지에도 역시 그대로 발견이 되었다. 그럼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 이 할머니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적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라든가 지문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농약 유통돼서 이 집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뭐 영상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없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난 안 했다. 그 누군가가 제3자가 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없고 일단 그런 근거들을 추정을 해서 이제 용의자로 특정이 됐고 오늘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최 변호사님, 할머니가 지금 강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가족도 그렇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 왜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가족들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정말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할머니를 이렇게 설득을 해봤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받으셔라. 근데 할머니가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셨고 또 경찰 신문 과정에서도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잠깐 뭐 이용 교수께서 설명하셨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내가 안 하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한 것도 자세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할머니가 너무 고령이시라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면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멀어서 고령으로는 좀 건강상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부를 했다는 것 자체로는 본인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고 했고 가족들은 또 가족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20여 가구 살고 86분이 사는 어떤 조용한 마을이 지금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다고 그래요. 친척집으로 이동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까지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만약에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고령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그 대목이 전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고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추정하기 어려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지금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뭐 지역 이탈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할머니가, 박모 할머니가 범인이냐 아니냐. 만약 범인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우선 무죄 추정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동기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진 것은 전날 마을 잔치가 있었다. 그 다음 날 7분의 할머니가 모여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원한 관계냐? 원한 관계가 아니면 살인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다툼이나 싸움이 날 수는 있지만 근데 원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뿌리 깊은 오래된 원한 관계냐? 예를 들면 뭐 땅의 문제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힌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전날이나 그 근래에 생긴 어떤 감정의 상처 때문에 정말 악심을 품게 된 그런 경우냐. 그래서 지금 경찰이 우선 조사 결과 특정해야 되는 것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6분 중태에 빠진 분 중에 2분이 돌아가셨고요. 시간차를 두고. 그럼 4분이 중태신 건데 1분이 다행히 이제 깨어나신 상황입니다. 이분의 증언에
근거해서 이 할머니가 또 특정된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분은 드시지 않았고 구토하고 쓰러지는데 신고가 없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력한 정황 증거긴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동기가 무엇일까? 감정적인 어떤 다툼일까? 아니면은 뭐 이 재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일까? 지역 공동체에서 발생한 혹은 만에 하나 왕따 현상일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선 할머니가 강력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렇지 않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증인이 없다는 게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도 참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교수님 고령이시잖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치매를 앓거나 그러시진 않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술에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날 다른 주위 분들이 마셨을 때 자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옷가지나 이 스쿠터 손잡이에는 뭐가 묻어 있었으니까 입을 닦아주다가 이게 묻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거품이나 이게 이물질이 나와서 닦아줬다는데 이게 진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할머니 그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그 결정적인 물증이 목전에 제시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부인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무죄 추정입니다. 다만 이제 할머니의 지금 그 여러 가지 행동과 언어의 표현을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할머니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 소그룹을 둘러싸고 있는 내적인 그 역동관계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친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고 일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정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더 공격 행위와 응징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동인이 보통 더 생기거든요. 뭐 심지어 그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 며느리는 뭘 해줬는데 당신 며느리는 그게 뭐냐라든가 우리 아들은 뭐 해줬는데 라든가 또 심지어 그 작은 뭐 노름, 뭐 고스톱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사소한 말로 조금 면박을 주는 것이 사실 치명적인 체면의 손상으로 여길 가능성도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노령화가 될수록 더 완고함과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 집단 내에서의 인간적인 모멸감과 미움 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할머니에게만 뭘 초점을 맞춰서 자꾸만 얘기를 끌어내기보다는 이 분 6명 또 6명을 상당 기간 관찰해 있던 다른 분들에 통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최 변호사님, 이제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부속 요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할머니께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이게 발견은 됐어요, 사실. 그렇죠. 그 유효기간도 똑같은 살충제병이 발견이 됐는데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붙어있는데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실제 재판을 가더라도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이시고 주거도 일정하고요. 그리고 뭐 도주할 우려도 없고 지금 현재는 경찰이 받고 있는 증거 이외에 특별히 더 할머니께서 인멸을 할 증거가 있어 제 생각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본 재판에 갔을 때 반드시 또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두 분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살인 사건이 항상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보는데 이번 간접 증거들은 조금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뭐 병이 있다는 것과 그 병이 집에 있는 병과 유효기간이 같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스쿠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옷에 묻어있는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안아서 닦아주다가 내 몸에 묻었다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조사받고 나서 다시 그걸 타고 가셨단 말이죠. 그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묻었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그 정도 진술 가지고는 만약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또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추후에 본소송 같은 경우에는 본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향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 방향이 진행될지에 따라서 달라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할머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이 좀 철저하게 수사해서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정원 사태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고 인간인 사찰 여부 의혹이 불거졌는데 지난 주말에 이
해킹과 관련해서 구입과 직접적 관련된 인물이었죠. 그렇죠. 임모 씨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평론가님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인데요. 이게 어제 보면 그 새누리당의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호 의원이 이례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잘 공개하지 않는데 어제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분이 45살입니다. 중년 가장이고요. 두 딸이 있고 가족의 가장인데 또 큰아이는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이야기도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20여 년간 전산직 기술직,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관련 전문으로 국정원에 재직을 한 분이고요. 고향은 이리인데 전북에서 모 대학교를 나왔다. 전북에 있는 대학교가 전자공학과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옛날 PC통신 시절부터 개발들을 많이 하던 이 개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20년간 기술직으로 일을 했던 거죠. 전산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번 이탈리아의 해킹팀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책임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특정되기도 어렵고 국정원이 밝히지 않는 한 특정하기 어려운데 왜 갑자기 본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뉘앙스로 자살을 해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이 18일 날 자살이 이제 드러나고 그날 밤부터 시끄러워지고 어제 오전 11시 반에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세 쪽짜리 유서인데요. 하나는 가족, 하나는 부모님. 둘은 이제 가족 관련이고요. 마지막 국정원에 보낸 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쪽만 공개가 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잘못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내국인과 그리고 이 선거 관련 사찰은 절대 없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자신이 삭제했고 그 실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0%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요. 그렇다면 그 뭐 하등에 죽음에 이르게 될 동기는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이 어떤 압력이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가 오히려 두 번째 의혹으로 증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요. 이번에 이 교수께 해줄게요. 지금 자막 화면 보시면 직원 관련해서 미스터리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의혹 중에 이 부인이 출근 5시간 이후에 실종 의심 신고를 소방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어디 있는지를. 자, 일반 뭐 직장인 같은 경우도 뭐 남편이 출근한 이후에 5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해서 쉽게 실종 신고하지 않잖아요. 특히 국정원 직원이란 말이죠. 자, 어떤 뭐 특이 동향을 알았을까요, 부인이? 아무래도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사전 징조 같은 것을 이렇게 감지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국정원에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5시간 동안 출근 안 했다라고 전화를 받고 나서 실종 신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성인의 입장에서 5시간, 6시간 현재 소재가 불명하다라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가족은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사실은 이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장에서 국정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5시간, 6시간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본인이 겪고 있는 압박감과 이것을 직장 내에서도 감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것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요 시기를 전후해서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던 것이 주변에서는 감지가 가능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동기와 관련해서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압감이 있었을 거다. 본인은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어떤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유서 내용으로 저희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궁금한 게 왜 자살 전에 파일을 삭제했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자살 전에 왜 파일을 삭제했고 그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인데요. 이 자살 전에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아까 왜 파일을 삭제해도 어차피 다 복원될 건데 그랬을까 이렇게 저희가 다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상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수습을 하는데 해킹팀에서 유출됐던 로그 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왜 로그 파일을 삭제했냐면 지적하셨듯이 그가 대북 공작 관련 또 결국 체제 뭐 반대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혹시 있다가 밝혀지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 과정에서 이것을 삭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이후에 언론에서 해킹팀과 왔다 갔다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삭제했던 파일이 오히려 나는 그 유서에 나오죠. 나는 그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한 마음에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삭제했던 내용, 어차피 복원이 되면 그 내용이 다 나올 텐데 삭제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국정원과 국가에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죄책감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근데 원래 이분께서는 굉장히 국정원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좀 깊었다고 하는 주변 동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좀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달리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삭제한 파일이 과연 100% 복구가 될 것이냐. 이분이 그 2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그야말로 국정원 전문가죠. 최고의 그 베테랑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복구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삭제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그 시중에 심지어 무료로 일정한 툴이 있어서 이거를 다운 받아서 활용하게 되면은 아예 복구 자체가 어렵게 되고요. 또 이른바 그 자기장을 활용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복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삭제된 내용이 그만큼 숨기고 싶고 민감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만 이것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야말로 그 대북 공작 또 대테러 이른바 방첩 활동의 하나로서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른바 그 정보 공동체의 기본 인프라와 역량이 다 와해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 또는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내국인에 관한 일정한 뭐 감청 활동과 일정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부담이죠.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복구가 돼서 증거 조사로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일정한 평가가 되면은 이 논란이 이제 빨리 종식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복구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서 계속 저는 봤을 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안보, 사활적 이익을 지금 파먹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증거 조사에 관한 다 노력을 하고 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가 그야말로 좀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구입한 그 나라 30여 개 국가 중에서 97개 정보기관이 이렇게 지금 이슈를 부각시키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죠. 물론 이제 국정원의 기본적인 원죄와 국정원에 대한 그 과거의 불신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것은 이등 이해할 만하지만 상당 부분 국가적인 뭐 안보 환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치열한 지금 정쟁, 이것도 우리가 상당 부분 고려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이제 조금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는 아니 왜 전산 전문가가 복구될 걸 뻔히 알면서 삭제를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는가? 이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해명한 것은 나흘 동안 밤샘 근무를 하고 공황 상태에서 어쨌든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정원 입장은 이제 100% 복구가 가능하다. 복구가 되면 바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할 테니 여야 의원들이 다 보고 내용을 판단하시오라고 아주 개방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7월 내로는 이 이야기는 아까 이제 결론은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국가 안보의 문제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문제와 또 하나는 만에 하나 그 국정원에 대한 이제 불신이 벌어지는 것이 이 돌아가신 분은 지금 아니다, 사찰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왜 안타깝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것이 이제 의구심의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확인이 돼서 여야 이 정보위 의원들이 자. 이 특별히 민간인 사찰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론이 되겠죠. 저는 그 방금 잠깐 국정원의 과거 이야기를 우리 이 교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수사를 착수한 것도 아니잖아. 정치권에서 목에 제기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과거에 국정원의 안 좋은 흑역사가 있잖아요.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어떤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책임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대목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국정원의 역사가 깁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록 올라가면 70년대에 중앙정보부로 생겼다가 50 시절에 이 국가안전기획부 우리가 안기부라고 불렀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DJ 정권 때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 정권을 거쳐온 건데요. 거기에 또 뭐 이제 이 보통 일반적으로 국정원 이전에 중앙정보부가 군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기무사 이제 포함해가지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유성 씨,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또 법적 공방이 다 터지고 있어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 국정원의 이 관련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벽에다가 국정원이라고 크게 써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사실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출입국 이 기록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어찌 보면 조금 과도하게 특정 정권에 충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이제 그게 흑역사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의 대목이 될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국정원이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정치 개입 없습니다. 그 이전에 또 우리 이병기 이제 지금 현재는 비서실장으로 가 있죠. 청와대 절대로 정치 개입은 차단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정원 해체 주장까지는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정원이 본질적인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유서 있잖아요. 보셨죠? 그 보통 자살 기도자들은 유서를 쓸 때 정말 비상한 억장이 무너진 심정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유서를 보면 그 V자 표시를 해서 첨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지우고 쓰는 경우도 있고 밑에 마지막 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그러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유서는 그냥 자살을 할 때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을 알려지기도 잘 안 알려지지만 가족들 이외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언론에 공개되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서를 쓰면서도 이 유서가 공개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통 유서는 가족이나 나 혼자만의 심경을 토론하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보통 유서는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 고성한종 리스트에서 봤듯이 내가 뭔가를 알리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억울하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나는 예를 들면 선거라든지 뭐 내국인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국정원도 예를 들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V자로 삽입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걸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더 첨언하고 마지막까지 좀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이 보여서 유서를 보면서 좀 더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유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인물로 넘어갈까요? 이건희 회장을 준비를 했는데 뭐 사건 얘기다 이정희 회장 엉뚱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경제계에서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일 먼저 삼성물산의 합병 추총이 있었습니다. 합병이 69.3%나 높은 찬성률로 일단 합병안이 통과가 됐었죠. 그런데 이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이 의결권,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합병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엘리엇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문제는 그 소송은 다 삼성이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 절차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의결권의 문제, 뭐 우선주의 의결권을 부여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는 1대 0.35라고 정해진 주식 비율도 잘못 산정된 것이다. 삼성물산이 평가절하됐다. 이런 문제도 제기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국내 법원은 다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모두 합병을 주주들이 승인하면서 합병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엘리엇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한 번 더 새로운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게 지금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상에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주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꼬투리를 지금 자꾸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합병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이 회복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3대 경영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다 인식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아주 뜨거운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은 외국계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론스타의 경우에도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삼성과 관련된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돈을 튀기려고 하는 외국계 이 정말 나쁘게 보면 먹튀자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인데 앞으로 이제 엘리엇이 순순히 여기서 물러날 것인가, 잠잠해질 것인가, 또 이 제2, 제3에 공격을 해들어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최 이번에 저희들 보면서 기업 간 어떤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자신 다른 시각을 좀 제공을 했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어떤 경영 스타일, 리더십도 이번에 조명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닮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리더십을 결단을 하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딱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거든요. 그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에 그 특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소송이 지리멸렬했는데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내가 그쪽 CEO와 만나겠다. 그래서 단판을 짓고 소송이 끝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결단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건희 회장과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용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한 것을 끌어안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는, 끊어내는 그런 리더십이라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같이 가자. 여기서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회복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유명하죠. 뭐 자식과 뭐 부인, 배우자 이외에는 다 다르게 하자. 이렇게 좀 혁신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닮은 듯이 다른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건재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의 그 공식적인 목적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습 체계를 더 공고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 이런 것입니다. 시대적 그 정신 자체가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의 단순한 리더십 때문에 경영 능력 때문에 그 과실이 그야말로 잘생긴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공동 생산물이다. 뭐 이번에서도 사실 그 이번에 의결 과정에서 삼성이 낙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국민의 어떤 그 개미들 이른바 그렇죠. 거기서 공헌을 했고 또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얼만큼 다할 것이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 자본에서 얘기하는 자본이 집중되고 자본이 그야말로 권력화되고 있고 삼성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른바 실질적인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것을 그 넘어서서 그야말로 어떻게 복지에도 이른 공헌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의 이와 같은 일을 막는 하나의 그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 같으면은 이와 같은 것보단 권위적인 카리스마적인 것이었지만 이재용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적인 시대 정신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커스의 마지막 인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너무도 잘 아는 분이죠. 사실은 김수미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 방송 중단을 선언했어요. 지난번에 조영남 씨하고 안 좋은 깜짝 놀랐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된 사연인가요?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이죠. 최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지상파 뭐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됐는데 파일럿이 끝나고 정규 편성이 됐어요. 그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깜짝 놀랄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수미 씨가 악플에 좀 시달렸다고 해요. 이 시청률 3% 나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조영남 씨는 3%는 나한테 굉장히 높은 수치다. 김수미 씨한테는 3%가 굉장히 악플로 이제 들어왔나 보다 하는 농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다 방송 경력 40년 차가 넘은 베테랑 분들입니다. 근데 김수미 씨가 거기에 좀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나오는 대목에서 이 시청률 점유대가 떨어졌다. 그래서 아마 K사가 이 조영남 씨를 조영남 씨가 자진하차하지 않는다고 해도 방송사가 자를 것이다. 이런 좀 혹평을 했어요. 거기서 조영남 씨가 화가 나서 퇴장하려고 하는 것을 뜯어 말렸는데 결국은 김수미 씨가 센 이야기를 계속 날리면서 조영남 씨가 퇴장을 했고 그날 촬영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7시간 동안 제작진이 설득해서 이제 다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누리꾼들이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왜냐하면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김수미 씨, 조영남 씨가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랬었는데 이 김수미 씨 스스로 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하차 선언을 한 걸 보면 사실은 그건 해프닝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것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고 정말로 마음속 깊이 어떤 심리적인 상처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전원일기 일용 엄마로 굉장히 뿐만 아니라 좀 욕쟁이 할머니 역할로 속 시원하게 드라마 해주시죠. 배우에서 매우 활약을 하셨는데 우리 시 변호사님께는 이 김수미 배우를 어떤 배우로 기억하세요? 어머니 같죠. 그리고 저희가 뭐 보통 어디 식당 가면 이렇게 좀 걸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번에 그 악플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있고요. 그
보통 이렇게 매니저를 하는 그런 예능에서 예. 원래 장동민 씨가 하다가 박명수 씨로 맞아요.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악플이 뭐 같은 전라도 사람들끼리 뭐 잘해봐라 이렇게 좀 굉장히 지역 갈등을 주장하죠. 본인이 듣기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악플들을 달았는데 예. 사실 연예인 같은 경우에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관심도 좋지만 너무 많은 악플은 또 예전에 좀 정신적으로 우울했던 전력도 있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예. 더 많이 아마 충격으로 다가오셨을 거라고 안 좋은 일도 생각합니다. 많았다면서 시어머니가 사고사로 좀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좀 그것도 충격이 좀 컸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악플에 그 민감할 수 있는 지금 뭐 상황에 놓여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예. 우리 아까 그 상주 할머니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 65세 조영남 씨가 70세를 넘었고 그렇죠. 지금 저 65세를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노인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시청률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그 얘기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더 쉽게 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꺼낸 것처럼 처음에 결혼을 해서 그 남편과 여러 가지 불화 예. 또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시어머니하고 돈독한 관계였는데 예, 그 당시 이제 급발진 맞아요. 사고로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오는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겠는가 예. 저는 추정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빙의가 이제 왔느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예. 그것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주를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 비슷한 증상도 있고 이와 같이 사실은 그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이 한번 있었던 차에 예, 지금과 같이 악플이라든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뭐 머리도 자르고 이제 방송 안 하겠다라고 예, 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깔려진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님 네. 에르스 때 악플도 문제였지만 이 연예인에 대한 악플 정말 문제 아니에요. 이게 뒤에 줄지 않아요. 한국 사회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정치인이야 우리가 공인 이렇게 봅니다만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네. 확정된 게 없습니다. 논란의 과정인데 네. 문제는 연예인들이 그 예술적인 끼를 가지고 연기를 하거나 예. 노래를 하거나 예. 춤을 추는데 예. 이분들이 너무나 근엄하게 생활하기를 기대하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막 침해하는 악플들이 많아요. 예, 연애사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예. 아니 결혼은 당사자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와 뭐 연애를 한다 결혼한다를 가지고 예. 팬들이 막 안티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숙한 문화로 가야 할 대목이 예. 연예인들을 우리 사회의 한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이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기대치도 가지고 예. 호평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을 인간으로 놓았을 때 그 예.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을 정도까지 가면 안 예. 되는 것이 예. 지금 김수미 씨 사진 보시면요. 저 전날 이미 악플에 시달려서 예.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다 그런 것 잘랐다고 같아요. 해요. 예. 그래서 짧아진 머리를 가지고 이미 제작 발표장에 나왔을 때는 예. 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조영남 씨는 우리가 아는 또 자유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럭비공 같은 조영남 씨와 그냥 스파크가 튀어서 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던 그런 사건인데 예. 김수미 씨의 심리적인 치유가 예. 잘 되기 예.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이 악플러들은 정말 자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요즘에 법적 처벌도 받는다는 것을 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웃음과 울음을 함께 이 선사했던 김수미 씨인데 팬들에게 얼른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이웅혁 교수, 최단비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